북한 최고의 천재 화가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까요? 긴급 속보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박진숙이 총알을 뚫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CNN, BBC, NHK 전 세계 언론이 초췌한 모습의 신혼부부에게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찢어진 옷, 뜯겨진 머리, 그리고 손에 꼭 쥔 총알 구멍 난 낡은 일기장. 박진숙은 말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제 가슴에서 울리는 걸 그리고 싶었다고. 억압 속에서 그림을 지킬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녀가 자유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답은 돌아가신 엄마의 일기장. 그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작은 새 한 마리에 숨어 있었죠. 3대에 걸친 예술가 가문의 비극, 그리고 자유를 향한 목숨건 날갯짓.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숙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있어요. 미국 CNN, 영국 BBC, 일본 NHK.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이 저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국경의 철조망을 넘고 있었거든요. 총알이 빗발치는 어둠 속에서 남편과 함께 강물에 뛰어들었고 정신없이 헤엄쳐서 이곳까지 왔어요. 제 옷은 거의 다 찢어졌습니다. 철조망에 걸려서 찢어진 것도 있고 강물에 휩쓸리면서 벗겨진 것도 있죠. 머리카락은 반쯤 뜯겨 나간 것 같아요. 철조망을 넘다가 걸렸거든요. 옆에 앉은 남편 치연의 상태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얼굴엔 흙이 묻어 있고 셔츠는 피로 얼룩져 있어요. 제 피인지 그의 피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모든 게 현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지만 마치 꿈속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직도 귀에선 총소리가 울리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유롭다는 것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날아옵니다. CNN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어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인 당신이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습니까? 북한 지도부는 당신을 끝까지 잡으려 했다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어요. 맞아요. 저는 북한에서 유명했죠. 당국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그림이었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는 누가 시켜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제 가슴에서 울리는 걸 그리고 싶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죠. 저는 계속 말합니다. 저는 매일 똑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위대한 지도부의 모습, 발전한 평양의 풍경.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전혀 다른 그림들이 있었죠. 자유롭게 나는 새, 철조망 너머의 들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 목이 메어옵니다. 하지만 참고 말을 이어가요. 더 이상은 억압된 상황에서 제 그림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자유를 선택하고 그 자유를 찾다가 죽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져요. 어떤 기자는 눈물을 닦고 있고 어떤 기자는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네요. BBC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탈북 과정이 매우 위험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위험했죠. 아니, 위험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죽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총알이 날아왔고 그 총알 중 하나는 제가 품에 안고 있던. 말을 멈춰요.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요. 엄마의 일기장이 우리를 지켜줬다는 사실이 떠올라서죠. NHK 기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아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이제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검열받지 않아도 되는 그림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나요. 우리가 정말 해냈다는 것, 이제 정말 자유롭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이 자유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18살이었을 때, 아직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로요. 제가 18살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거울을 보는 거였죠. 하지만 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밤새 제 표정에 불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눈빛에 반항이 담겨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북한에서는 얼굴 표정까지도 조심해야 했거든요. 평양의 작업실은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도착해야 했죠. 늦으면 안 돼요. 단 하루라도 늦으면 당국에 보고가 올라갑니다. 작업실 문을 열면 언제나 김 간부가 서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은 제가 그리는 모든 그림을 검열했습니다. 아니, 검열이라기보다는 지시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김 간부가 제 앞에 큰 캔버스를 놓고 말했죠. 박진숙 동무, 오늘은 위대한 지도부의 초상화를 그려야 해. 다음 주 전시회에 출품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나는 나비를 그리고 싶은데, 꽃밭을 그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들판을 그리고 싶은데.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습니다. 김 간부는 제 옆에서 계속 지시를 내려요. 얼굴을 더 환하게, 배경을 더 밝게, 위대함이 느껴지도록 그려야 한다고요. 저는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미 수백 번도 더 그린 그림이에요.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재능이, 제 꿈이 조금씩 죽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작업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철조망이 보였죠.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평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도, 산도, 자유로운 하늘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작은 집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언제나 저녁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 늘 비슷했어요. 옥수수밥에 김치, 가끔 감자국이 있으면 좋은 날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거 그리는 게 너무 괴로워요.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입을 막았어요. 쉿, 진수가, 벽에도 귀가 있어.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나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자유롭게.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게 살아남는 길이야. 엄마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면 저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잠든 후 저는 작은 공책을 꺼내요. 그리고 촛불 아래서 몰래 그림을 그렸죠. 철조망 너머로 날아가는 새, 끝없이 펼쳐진 들판, 파도치는 바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꿈꾸는 모든 것들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그 그림들을 찢어야 했어요. 만약 누군가 발견하면 큰일 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위험해질 수 있었죠. 그림을 찢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꿈꾸는 것조차 죄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철조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 그림은, 내 꿈은 영원히 감춰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18살 소녀의 꿈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흔들었죠. 엄마, 엄마. 엄마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형편없었어요.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고 의사들도 제대로 된 장비가 없어서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죠. 결국 저는 엄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엄마를 간호했어요. 작업실에도 가지 못했죠. 김 간부가 집까지 찾아와서 왜 나오지 않느냐고 다그쳤지만 저는 엄마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열흘이 지나자 엄마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매일 밤을 새웠어요. 엄마, 괜찮아지실 거예요. 꼭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엄마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아플 정도였죠.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수가, 엄마,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점점 약해져 갔죠. 그리고 새벽녘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떠나셨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화려한 장례를 치를 여유도 자유도 없었거든요. 몇몇 이웃들이 와서 조문했지만 모두 형식적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저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입던 옷, 엄마가 쓰던 물건들.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낡은 옷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더미 아래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가죽 표지가 오래되어 갈라져 있었고 페이지들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거기에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섬세한 그림이었죠. 들판에 핀 꽃, 하늘을 나는 새, 웃고 있는 어린 소녀. 그리고 그 그림들은 제가 몰래 그리던 그림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보였어요. 나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느끼는 것을 캔버스에 담았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화가였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체제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나는 수용소에 끌려갔다. 1년 동안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했다. 폭행, 굶주림, 추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을 잃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수용소에 있었다니. 일기는 계속되었어요. 풀려난 후 나는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기로 맹세했다. 붓을 잡지 않기로, 캔버스를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맹세가 있었다. 내 딸만은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하리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엄마의 그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그림은 줄어들고 글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철조망을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엄마의 마지막 글귀가 있었죠. 진수가, 내 날개를 펴라.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저를 막았는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엄마는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제가 겪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말은 달랐습니다. 내 날개를 펴라. 자유롭게 살라고. 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오열했어요. 엄마, 이제 나는 잃을 게 없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작업실에 나가서 똑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엄마의 마지막 말, 내 날개를 펴라는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작업실에서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강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이었죠. 사람들이 많지 않은 한적한 곳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제가 그린 것은 철조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조망만 그린 게 아니에요.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그렸죠. 아무도 막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을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군인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황급히 스케치북을 숨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림 그리고 있어요.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림을 보겠다는 듯이요. 저는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어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도 돌아가셨고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거든요. 신고하실 거면 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제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가 무전기를 꺼내 신고하려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 대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름답군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죠. 진짜 그림이에요. 나는 한 번도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신고하지 않는 건가요? 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이게 예술이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그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죠. 그 군인도 순찰을 돌다가 늘 그곳에 들렀어요. 그의 이름은 최치현이었습니다. 25살 군인으로 복무한 지 3년째라고 했죠. 처음엔 그저 제 그림을 보러 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치현은 제 그림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그림을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감옥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우린 철창 없는 감옥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대화조차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어요.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끼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치현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강가가 아닌 한적한 골목에서 만났어요. 진숙 씨, 나는 당신이 행복하게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싶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여기선 불가능해요. 치현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라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했죠. 치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함께 자유를 찾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일기장을 가방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자유롭게 나는 새 그림과 함께 적힌 엄마의 글귀를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날개를 펴라고. 치연은 그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결혼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다행히 승인을 받았어요. 치연이 모범적인 군인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20살이 되던 해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도 몇 명 없었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함께 꿈을 꿀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신혼집은 작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미래를 꿈꿨습니다. 언젠가 자유로운 곳에서 살 수 있기를요. 결혼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치연과 저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였죠. 옥수수밥과 김치, 그리고 감자국이 전부였지만 우리는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치연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진숙 씨, 우리 아이를 가지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치연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과의 아이를 갖고 싶어요. 당신을 닮은 아이. 그림 그리는 아이.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를 품에 안고 싶었죠. 하지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여보와의 아이를 갖고 싶어요. 치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다음 말을 듣고 그 표정이 굳어졌죠. 하지만 우리 아이도 이렇게 억압받는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슬퍼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이었어요. 그림 그리고 싶어도 못 그리고 꿈꾸고 싶어도 못 꾸고 나처럼 매일매일 시키는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치연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아이도, 그 아이의 아이도. 대대손손 이렇게. 저는 일어나서 엄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늘 가까운 곳에 두고 있었거든요. 엄마도 할머니도 이렇게 살았대요. 저는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있고. 일기장을 꼭 안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아이까지 이렇게 살게 할 순 없어요. 차라리 아이를 안 갖는 게. 치연이 제 얼굴을 마주보며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니요. 우린 아이를 가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치연이 단호하게 말했죠. 대신 자유로운 곳에서 낳아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로운 곳이라니.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곳. 당신이 마음껏 그림 그릴 수 있는 곳.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함께라면 가능해요. 탈북해요, 진숙 씨. 저는 엄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 그림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날개를 펴라고. 네. 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날개를 펴야죠. 그날 밤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치연은 군인으로서 국경 지역의 정보를 조심스럽게 모았어요. 어느 지점의 경비가 약한지, 순찰 시간은 언제인지, 어떤 루트로 가야 하는지를요. 저는 최소한의 짐을 준비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과 제 그림 몇 점, 그리고 옷 몇 벌이 전부였죠. 하지만 열흘째 되는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치연이 늦은 밤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발각된 것 같아요.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박 상사가 이상하게 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죠. 최동무, 요즘 이상하게 국경 지도를 자주 보던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멀리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죠. 동시에 작업실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김 간부가 저를 불러 말했어요. 박진숙 동무, 다음 달 대규모 전시회가 있어. 절대 빠지면 안 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감시라는 걸요. 그날 밤 치연과 저는 급히 결정했습니다. 계획을 당겨야 해요. 치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덜.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탈북 날짜를 이틀 앞당겼습니다. 원래는 한 달 후였지만 이제는 모레 밤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엄마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날개를 펴볼게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치연은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루트, 시간, 필요한 물품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들려 할 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었죠. 박진숙 동무. 문 열어요. 저와 치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발각된 걸까요? 잡히는 걸까요? 우리의 꿈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박진숙 동무. 문 열어요. 저와 치현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끝인가? 모든 게 여기서 끝나는 건가? 치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급해졌습니다. 최동지. 나요. 빨리 문 열어요. 치현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어요. 저 목소리. 김 상사. 치현이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나, 김 상사요. 빨리 열어요. 치현이 문을 열자 정말로 김 상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 군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혼자였어요. 김 상사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급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 12시 국경 3지구 순찰이 교체됩니다. 30분 공백이 생겨요. 그때 가세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치현을 바라봤어요. 치현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죠. 왜? 날 도와주는 거요? 치현이 물었습니다. 김 상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나도. 언젠가는.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자유를 꿈꾸고 있다는 걸요. 동무부인 그림 한 번 본 적 있어요. 김 상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가에서 철조망 너머의 들판을 그리던 그 자유로운 새. 부럽더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어요. 김 상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최동지는 용감하더군요. 부인을 위해 모든 걸 거는. 김 상사가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여기 정확한 위치와 시간이 적혀 있어요. 절대 늦지 마세요. 30분 후면 다시 순찰조가 옵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최동지. 꼭 성공하세요. 우리 중 누군가는 자유로워져야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치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바로 준비를 시작했죠. 그날 밤 11시 30분.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엄마의 일기장, 제 그림 몇 점, 그리고 물 한 병이 전부였죠.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 국경 지역에 도착했어요. 멀리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가 중국이었죠. 자유가 있는 곳. 치현이 시계를 봤어요. 자정정각. 김 상사가 말한 시간이었죠. 우리는 철조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순찰대는 보이지 않았어요. 치현이 먼저 철조망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올렸죠.
철조망을 넘는 순간이었어요. 치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곳에서 우리 아이를 낳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꼭요. 우리는 철조망을 넘어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이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추격되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죠. 빨리. 치연이 제 손을 잡아 끌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시벌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박진숙은 살려라. 최치현은 사살하라. 뒤에서 누군가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연이 저를 감쌌어요. 제 몸을 방패 삼아서요. 탕. 총알 하나가 우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가슴에 안고 있던 엄마의 일기장과 그림들. 여러 겹으로 포개진 종이들이 총알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총알은 일기장을 뚫고 들어왔지만 우리의 몸까지는 닿지 못했어요. 당신 엄마가 우릴 지켜주셨어요. 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물, 총소리, 고함.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헤엄쳤죠.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요. 드디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강둑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봤어요. 총알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엄마의 새 그림은 온전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아이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치연이 저를 안아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려움에, 안도감에, 그리고 희망에 울었죠. 멀리 북한 쪽에서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여기는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연구실이에요.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공간이죠. 벽에는 제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유의 새 시리즈. 그중 하나에는 여전히 총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오늘은 제 첫 수업 날입니다. 28살의 교수가 되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20명 정도 되죠. 모두 제 나이보다 어린 학생들이에요. 밝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유리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가까이 다가와 봤어요. 낡은 일기장이었죠. 그리고 정중앙에 총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제 시작이었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게 예술의 시작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쳐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엄마가 그린 작은 새 그림을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제 엄마예요. 엄마도 화가였죠. 하지만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날개를 펴라고.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원하는 걸 그릴 수 있고 꿈꾸고 싶은 걸 꿈꿀 수 있으니까요. 이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 치연이었죠. 여보, 오늘 일찍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빨리 갈게요. 저녁 6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두 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5살 딸 서연이와 3살 아들 준서였습니다. 둘 다 제 품에 안겼죠.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준서도 질세라 말했어요. 나도. 저는 두 아이를 안고 거실로 갔습니다. 바닥에는 크레용과 스케치북이 널려 있었어요. 서연이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3마리의 새가 함께 날고 있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렸나 봐요. 정말 잘 그렸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치연이 퇴근한 거였죠. 아빠.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치연은 이제 35살이에요. 강력계 형사로 일하고 있죠. 힘든 일이지만 그는 보람을 느낀다고 했어요. 특히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할 때요. 오늘도 나쁜 사람들 잡았어요. 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밥, 반찬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성한 식사였죠. 식사 중에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화가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는 날지 못한 새였어. 하지만 엄마를 날게 해주셨지. 준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나도 날 수 있어? 치연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너희는 자유롭게 날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치연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죠? 이 아이들을 자유로운 곳에서 낳은 거. 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저는 개인 화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엄마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총알 구멍이 뚫린 채로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새 그림을 보며 조용히 말했죠. 엄마, 우리 아이들도 자유롭게 날고 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아무 제약 없이요. 다시 CNN 기자회견장입니다. 저는 긴 이야기를 마쳤어요. 18살의 제 모습부터 엄마의 죽음, 치연과의 만남, 그리고 목숨을 건 탈북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했어요. 몇몇 기자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기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탈북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말했어요. 미래의 아이를 위해서요.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주기 위해서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BBC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일기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연구실에 있어요. 매일 봅니다. NHK 기자가 다시 물었죠. 총알 자국이 있다면서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저와 제 남편을 지켜주셨어요. 죽어서도.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든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아직도 꿈만 같았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개인 화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녁 8시, 가족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책상 위에 엄마의 일기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총알 구멍이 뚫린 페이지들을 천천히 넘겼어요. 엄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다. 저는 제 옆에 놓인 새 그림을 봤어요. 제가 최근에 완성한 작품이었죠. 4마리의 새가 함께 하늘을 나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 그리고 서연이.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엄마가 그린 작은 새 그림과 함께 적힌 글귀가 보였습니다. 진수가 내 날개를 펴라. 엄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내 날개를 펴며 잘 살고 있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자유로운 사람들의 불빛. 우리 아이들도 자유롭게 날고 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보고 싶어요, 엄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엄마의 꿈, 제가 이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게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치연과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혼자 있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웃었어요.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었어. 준서가 일기장을 가리키며 물었죠. 할머니가 여기 있어? 응.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치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무슨 생각해요?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식탁으로 갔습니다. 치연이 준비한 과일이 놓여 있었어요. 아빠, 너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 치연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화가셨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할머니는 날지 못한 새였어. 하지만 엄마를 날게 해주셨지. 준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날 수 있어? 치연과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그럼.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유롭게 날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제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4마리의 새가 함께 나는 그림. 할머니의 새는 철조망에 갇혀 있었어요. 엄마인 제 새는 철조망을 벗어나 날고 있었죠. 그리고 서연이와 준서의 새들은 끝없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시작한 꿈, 엄마가 이어받은 희망, 그리고 제가 이룬 자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자유 속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엄마가, 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이죠.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어떤 데 가도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아무 제약 없이. 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박진숙은 현재 홍익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자유의 새 시리즈로 세계적 화가가 되었다. 최치연은 강력계 형사로 탈북민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의 2아이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꿈을 키우며 자라고 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어떤 데 가도 치를 가치가 있다. 박진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어떤 데 가도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숨쉬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구독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요? 자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